내년 총선을 전망하는 시간 총선 배틀. 오늘은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의힘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장제원 의원,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이틀째 자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대표가 과연 자맹 이후에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이냐, 아직 당내 여러 사람들도 김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쉽사리 추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사실 그 집권 여당 대표가 이틀째 공식 일정 없이 자맹한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죠. 그리고 이러한 이례적인 어떤 그 자맹 혹은 이제 그 어떤 대중의 시간과 떨어져 있을 다음에는 상당한 어떤 그 엄청난 결단들이 수반되곤 했죠. 그렇기 때문에도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의 이틀 자맹 후에 어떤 식으로든 대단한 결단과 그 모종의 결심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뭐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게 끌면은 당의 리더십의 어떤 무력화 혹은 형해화라는 것이 굉장히 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제 곧 윤석열 대통령께서 귀국하지 않습니까? 네덜란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기 전에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문제가 귀결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르면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지난번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처럼 이제 어떤 형태의 있던 시그널들이 좀 돌다가 그다음에 내일 아침 이제 최고위원 회의가 공식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이틀째 아무런 지금 일정 없이 아주 뭐 원내대표와도 최소한의 소통만 하고는 이제 이렇게 자맹을 이어간다는 건데, 어쨌든 이게 이틀째 길어지는 모습들이 보여줄수록 어떤 더 큰 결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좀 예상하게끔 이렇게 지금 숙고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녁쯤이면 아마 김기현 대표의 여러 가지 그 선택지 중에 하나를 페이스북이든 어떤 형태로든 아마 예고 형태로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공식화하면서 국민의힘의 지금 혁신과 어떤 그런 쇄신의 분위기를 조금 더 이어가는 동력의 시간으로 좀 작용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하기 이전에 이르면 오늘 저녁이라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윤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 결단할 거는 뭐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장제원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대통령하고 직접 연관성이 없다, 내가 혼자서 스스로 결단한 거다, 이런 걸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결단을 내린다고 하면 대통령이 돌아오는 모레 이전까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어떻게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걸 두고 당내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일단 지금까지 당 운영에 있어서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겠죠. 근데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에 그러면 지역구도 불출마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좀 걸리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선택지들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당대표직 유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당대표직 유지해야 된다고 자꾸 주변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당 지도체제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비판적인 목소리, 김기현 대표 사퇴 목소리가 나올 때 초선들이 나서서 오히려 연판장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라고 하는 뚝이 터지면 그러면 지금 영남권 물갈이 태풍이 불 수 있다.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 세력이 한꺼번에 휩쓸려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윤핵관 뭐 이런 친윤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그대로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지역구 불출마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당내 의원들은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당대표직을 유지하게 될 경우에 혁신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역구 출마는 여전히 뭐 하태경 의원도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낙동강 하류 세력이 아니라 태화강 하류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산 남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낙동강 하류 세력하고는 좀 다르다. PK 지역에서 낙동강 벨트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을 쥐고 지역구 출마는 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거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직을 유지한 채 불출마 혹은 험지 출마 가능성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직은 내려놓되 뭐 지역구 출마, 뭐 불출마, 험지 출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어떤 가능성을 전망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틀간 이렇게 자맹을 했다라고 봤을 때 최소한 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정도의 그 메시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이틀간 이제 아무런 그 일정도 잡지 않고 장고와 숙고를 거듭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 결단인데 만일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내가 불출마하고 내가 나중에 선대위까지 꾸려내겠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까지 고민할 전 이유가 없고 오히려 그렇다면은 이뇨한 혁신이가 어떤 당의 희생을 요구했을 때 저는 그때 받아도 될 카드였다고 봐요. 근데 대표직이 걸렸고 대표직이라는 건 곧 말하자면 공천권과도 연동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표직을 유지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나중에 정치 말하자면 이제 그 총선 이외 여러 가지 정치 지형까지도 고려했을 때 그런 것들이 연동돼 있었으니까 그걸 이뇨한 혁신이가 아무리 요구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자꾸 너무 시기가 빠르다 결단의 시기를 너무 요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한 건데 이렇게 지금 전격 자맹에 들어간 거는 저는 당대표직의 사태는 거의 뭐 좀 예단하기 어렵긴 하지만 기정사실화됐다고 보고 다만 그러면 지역구에 이제 출마하느냐 여부가 남은 것 같아요. 아마 저는 그걸 가지고 지금 고민할 것 같습니다. 중지를 모고 할 것 같은데 전격적으로 지금 그러면 내가 울산 지역구를 떠나서 수도권 어느 험지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카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저는 근데 정말 그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눈여겨볼 것은 그럼 당대표직과 불출마를 동시에 선언하냐. 이거는 사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보다 더 큰 파장과 더 큰 당내 영향, 그다음에 이어서 중진 의원들까지 미칠 파장들과 연동되어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까지 나올 수 있다면 저는 이 모두의 뉴스 집중도와 여론의 주목도를 저는 국민의힘이 다 가져갈 수 있을 정도의 동력을 가진 쇄신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지 않는 쪽으로는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50점짜리의 그냥 불출마만 그러니까 출마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은 조금 파장은 잦아들겠지만 정말 대표직과 불출마를 두 개 다 내려놓는다면은 저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이뇨한 혁신이가 요구했던 것 이상의 그런 화답이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더불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엄청난 동력과 쇄신의 방향성을 가지고 이 쓰나미처럼 이 동력을 가져간다면 지금 정권 심판론 구도도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충격요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유지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혁신이라는 이미지의 측면을 봤을 때도 국민의힘이 인적 쇄신하고 혁신한다고 하는데 대표직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당의 얼굴이 가만히 있는데 누구한테 또 다른 혁신을 또 다른 희생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또 옵션이 붙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데 김기현 대표의 고심은 당대표직을 내려놨을 경우에 그럼 어떤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이 부분일 거라고 봐요.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권한대항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당 지도체제 전부 다 최고위원도 전부 다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최고위원은 유지되는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갈 경우에는 당이 또 다른 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문제도 걸려 있는 상황인데다가 비대위원들까지 다 임명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이 혼란이 최대한 단시간에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내려놓을 때 최소한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당대표직을 이렇게 내려놓는데 당대표직을 유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 그거와 일정 부분을 보장을 받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장을 누굴 임명할지에 대한 내부적 논의.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 후순위로 누가 뭐 이 당 체제를 끌고 갈 것인가 이 논의까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공천 문제나 자신이 또 챙겨야 될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옵션이 뒤따를 것이다. 거기까지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가 돼야 그래가 사퇴 선언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간이 지금 짧아가지고 아마 우리가 겉으로는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바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에서는 물러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만약 김기현 대표가 물러난다면 그렇다면 윤재욱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대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되는 것인지 국민의힘 지도 체제가 큰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수영 평론가님께서는 어떤 가능성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제 대표 사퇴를 천명한다면 바로 이제 윤재욱 지금 원내대표가 그걸 승계하게 되죠. 근데 이게 당원 당규상의 60일이 최대 한도예요. 그래서 이제 60일 이내에 어떤 식으로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럼 전당대 소집 요구를 해서 전대를 치러서 새롭게 대표를 뽑든 거. 왜냐하면 지금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대표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총선이 지금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뭐 물리적으로 시간은 가능하겠지만 새해 전당대회를 이미 예비 후보 등록이 된 상태에서 새해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뽑는다? 이건 아마 집권 여당으로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비대위원장은 그럼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가 이제 이게 관건이 되겠죠. 이 당원 당규상에는 비대위를 구성하되 최종적인 승인, 비대위원장 승인은 윤재욱 대표가 만약 이제 승계한다 그러면 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렇다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뭐 원희룡, 뭐 한동훈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호사가들의 얘기라고 봐요. 실제 국무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과 아직도 지금 장관이 지명됐지만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이 대상 이 두 분을 두고 비대위원회를 꾸린다? 그건 정말 저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다면 저는 비대위를 구성한다면은 외부 인사 중에서 명망가 그룹 중에서 좀 안정감 있는 분이 오면서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결국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비대위원장도 비대위원장이지만 누가 이 상황에서 그러면 공천관리위원장을 할 것인가? 여기에서 그럼 김기현 그러니까 많은 대표가 물러난다면은 어떤 또 말하자면 조율과 그런 말하자면 이제 교섭을 통해 가지고 또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좀 일부 유지할 것인가 이런 정치적인 함수들이 지금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닥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만일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한다 그러면은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잠깐 가되 결국은 비대위 중심 체제로 가고 그 비대위는 명망가 중심으로 꾸려지면서 자연스럽게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과 맞물리면서 비대위와 공관위가 동시에 이제 출격하면서 선거를 주도하고 그다음에 새해가 되면은 바로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움으로써 당의 안정감과 총선 전략을 이끌어가는 그런 구도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합니다. 네, 저는 좀 생각이 다른데요. 저는 윤재욱 원내대표 권한 대행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는 전당대회를 치러야 하거든요. 근데 이준석 전 대표 뭐 쫓아낼 때도 그냥 당원 당규 다 바꿔가지고 막 했잖아요. 근데 그 당원 당규 바꾸는 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봐요.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 굉장히 동요하는 의원들, 특히 영남권 의원들이 굉장히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적 쇄신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상징성 있는 인물들이 나 불출마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해줌으로써 어느 정도 물꼬는 켜주면 그 다음에는 공관위 체계 내에서 체계적으로 뭐 물갈이가 되든 뭐가 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그냥 다 나가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 의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신호는 줘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윤재욱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하고 자연스럽게 새해 들어서 선대위 체제로 넘어가면 그러면은 당이 좀 어느 정도 질서 있게 이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한다고 치면은요. 나중에 가서 공관위원장하고 싸웁니다. 비대위원장이 그만큼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혼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 있는 체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취 문제를 놓고 자맹 중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서로의 거취 문제를 논의했다고 이 전 대표가 연합뉴스 TV와의 통화에서 밝혔는데요. 자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면서 이 부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맹을 이어가던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거취를 논의했다.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이 만나기 직전에 비공개동 직전에 아마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연 그러면 그 정상적으로 뽑힌 대표 둘이 만일 그만둔다면은 우리 둘의 잘못일까요? 아니면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일까요? 이렇게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이제 글인가 인터뷰인가 남긴 걸 봤는데 저는 그리고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가장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사실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27일로 예고해놓은 신당 아닙니까? 지금 당이 만일 김기현 체제가 여기서 이제 대표직을 사퇴한다 그러면은 어쨌든 윤재욱 원내대표의 비상대책위원 체제이든 대행 체제든 결국 당이 비상 상황으로 들어가는 건데 정리가 되지 않은 비상 상황 속에서 이준석 신당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여권으로서는 매우 사실은 이거는 뭐 뉴스를 장악하고 여론의 관심은 집중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균열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총선을 앞두고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준석 전 당대표도 지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의 자기가 요구했던 그런 요구 조건과 당의 혁신이 된다면 내가 남을 수도 있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신당 창당이라는 게 반드시 정해진 것만 아니라는 걸 남겼기 때문에 이 전영직 대표의 회동은 아마 제가 보기에 출구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쨌든 리더십의 형해와 리더십의 무력화라는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표와 현직 당대표의 만남은 무언가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이준석 전 당대표도 지금 국민의힘 당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출구 전략을 짜고 그러면 이준석 전 당대표도 마찬가지겠죠.
김기현 대표 얘기를 들어봄으로써 본인의 신당 전략에도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전략을 또 여기다 녹여내야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 서로가 제가 보기에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서로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출구 전략도 모색하고 이준석 대표는 신당에 대한 모색,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자기 대표직 거치 이후에 문제까지도 함께 논의됐을 가능성이 있어서 두 분의 지금 사실은 이해관계가 좀 맞물리는 그런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비공개 회동이 아마 양측이 더 흔쾌하게 동의하는 선에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김성환 평론가님.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이 타이밍에서 왜 만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신당 창당하지 말라고 만류하기 위해서 만났을까요?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준석 비대위원장 얘기나 선대위원장 얘기가 끊임없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뭔가에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일쯤이면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선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하나만 가지고 이길 수 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제기돼 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태도를 바꾸든가 아니면 새로운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뭐 탈당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최소한 바른 소리 하면서 대통령을 좀 치받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국민의힘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정부가 그 대통령이 그걸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용인을 해줘야 아 여기 좀 바뀔 기대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국민적 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줄 수 있는 자리가 크게 세 가지잖아요. 비대위원장 자리, 아니면 공관위원장 자리, 선대위원장 자리. 뭔가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가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가치를 국민의힘이 가져올 수 있겠다. 굉장히 깜짝 카드가 나올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앞서 대선 과정에서도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막판에 극적으로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것이 대선 승리의 어떤 원동력 중 하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기도 했기 네. 때문에 또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신당 창당 의사를 밝혔습니다만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경우에 총선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기현 대표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선대위원장 같은 자리를 이준석 전 대표에게 제안했을 가능성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전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측이 처한 입장이 출구 전략이 네. 필요해요. 이준석 전 당대표는 27일을 지금 창당 시점으로 해놨기 때문에 시계는 째깍째깍 가고 있고 이제는 실제로 보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럼 이렇다면 이제 가시화되어야 되는 시간이 온 거고 김기현 지금 대표는 무엇이든 오늘 저녁이든 내일 아침이든 입장을 표명해야 되는 네. 이제 이 처지에 지금 봉착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두 사람 다 똑같이 지금 와 있는 거는 지금 두 사람이 추진하거나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나 하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면은 사실은 두 사람의 이해와의 접점이 맞아떨어지면 총선 승리잖아요. 그러면 각자 당이 균열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여기서 우리가 총선 승리에 대한 최대한의 어떤 최대 공약수를 모색해 보자라는 접점을 논의했을 수는 저는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렇다면 분열하지 않는 조건에서의 그 이준석 대표한테 던질 수 있는 카드는 당이 혁신하겠다와 당신이 그렇다면 다시 중도와 2030의 소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이걸 좀 와서 도와줘 달라고 얘기했을 수 있고 이준석 전 당대표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는 명분만 준다면 난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명분을 최대한 나에게 달라라고 요구했을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의 그런 측면의 오늘 비공개 회동이라 그러면은 사실은 또 하나의 출구 전략을 넘어서 국민의힘의 앞으로 총선 전략 방향과 지금 선거가 3대 요소 아닙니까? 구도, 네. 인물, 이슈라면은 이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다면은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는 이른바 정권 심판론이 희석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국정을 그거는 바꾸겠다와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자세를 바꾸겠다는 얘기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이 화살은 민주당 쪽에 넘어가서 당신들의 혁신 방향은 무엇이고 당신들의 총선 전략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두 전현직 당대표의 이 만남은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너무 과잉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게 오늘 저도 놀라기도 했고 좀 흥미롭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상황을 복기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달라졌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러니까 인유한 혁신위 체제가 조기 종료한다고 얘기가 나올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혁신안을 받지 않는다고 거의 결론이 났을 무렵에 바로 다음에 조선일보를 통해서 당 판세분 수도권 판세 분석 결과가 나갔어요. 네.
제가 계속 상황을 복귀하면서 이게 당에서 흘러나갔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생각이 어느 시점부터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나갔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저희 여권 인사한테 그런 걸 또 질문해 보기도 했고 그랬는데요. 오늘에서야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으로 달려갔잖아요. 이른바 떡볶이 먹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PK 지역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피부로 확 와닿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 지겠구나. 이런 위기의식이 대통령 스스로가 갖게 되는 상황이 왔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장제원 의원이 그때 가가지고 만나고 그리고 불출마 선언이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대통령의 내년 총선을 바라보는 인식 그리고 지금 국면을 이해하는 판세를 이해하는 인식이 확실히 좀 달라진 측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절대 대통령하고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준석 전 대표한테도 제안을 던질 만한 상황이 됐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진짜 대통령이 그런 인식을 좀 바꾸고 이준석 전 대표가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막 던지면서 총선을 갈 가능성 그걸 받아줄 만큼의 준비가 돼 있다고 본다면 이건 선거 판세도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김성환 평론가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만약에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선대위원장과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대안이 갔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것을 만약 수용한다면 김성환 평론가님 말씀대로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태도라든지 인식이 좀 바뀌는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둔 시점에서 어떻게 본다면 전체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단순히 어떤 혁신 차원이 아닌 그런 수준의 차원으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네. 대로 선거는 3대 요소로 치러지잖아요. 구도와 인물과 이슈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슈라는 거는 과거 무슨 뭐 무상급식처럼 거대한 담론이라든가 뭐 기본소득 같은 게 아니라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 큰 균열을 얻을 수 없어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정권 심판이냐 국정 지원론이냐인데 떨어져 나간 이준석 대표가 다시 들어왔다는 말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앞으로 운영 방향을 바꾸겠다는 네. 시그널과 정부 여당의 그동안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준석 대표가 요구했던 게 받아들여졌기 네. 때문에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국정 심판 논이 높아진 이 정권 심판 높아진 게 어느 날 갑자기 뒤섞이면서 야당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과 쇄신의 차원을 넘어서 총선 구도 전체를 힘들 수 있는 이른바 쓰나미 같은 구도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인물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었던 인물보다는 공천 혁신이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이 선거 전체 판을 흔들게 된다면 지금 단순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정권 심판이냐 그다음에 정권 안정이냐 넘어서 오히려 이렇게 우리 사회를 발목 잡고 있는 정치 현실 혹은 국회 심판론까지 나아갈 수 있는 구도 자체가 변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다면 저는 지각 변동이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만약 우리가 좀 많이 그것을 나아가서 예상할 수 있습니다만은 많이 그렇다라 그러면은 이거는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비대위의 구성 방향, 선대위의 구성 방향, 공관의 구성 방향 모든 게 다 달라질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니셔티브와 주도권을 쥐고 나갈 수 있는 대단히 큰 혁신의 가장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립니다만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라는 사실만 알려져 있을 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아직 전해지고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쏟아내왔고 또 국민의힘을 나가서 신당을 창당하겠다, 27일 이전에 결정을 하겠다 이런 결심을 계속해서 밝혔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와 만났다면 선대위나 비대위원장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당연히 이런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뭔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면 신당 창당을 접고 국민의힘에서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국민의힘의 총선 준비 그러니까 공천이라든가 물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를 예상해 볼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거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선거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 짜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조심스러운 측면이 좀 있기는 한데요. 만약에 지금 예상이 맞는다고 하면
이준석 전 대표 얼굴로 선거 치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변화까지도 촉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은 무슨 가치를 가져가야 되는 거죠?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퇴행을 비판하면서 그걸 견제하겠다고 하는 정권 심판론을 제일 1순위로 내세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걸 흔들고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걸 흔드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면 민주당도 선거 전략 다 다시 짜야 된다. 그리고 단순히 인적 쇄신 몇 명, 뭐 윤핵관 나간다. 뭐 윤핵관 몇 명은 아무래도 불출마 선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기 위해선 지금 싸늘하게 돌아섰던 젊은 층 민심, 특히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른바 이대남 전략이나 이런 거 또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젊은 층 민심이 남녀로 또 갈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여전히. 그럴 때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20, 30대 남성표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가고 여성표는 이재명 대표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60대 이상층은 거의 몰표를 받다시피 하는 이런 전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다시 구사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거 전략을 막 흔들기 시작하면 민주당이 거기에서 어떤 혁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어떤 심판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뭐 윤핵관은 제외하더라도 한동훈 원희룡 장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아직까지도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빨리 나왔어야죠. 법무부 장관 자리 지금 갖고 있으면서 계속 선거운동 하듯이 돌아다녔던 거 아닙니까? 다른 검사들도 지금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매우 부적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결단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준석 카드가 나온다고 하면 한동훈의 역할로는 확 축소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김기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 오전에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라는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이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저희가 취재가 되는 대로 바로 대담 중에라도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민주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 이탄희 의원과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선거제 퇴행만은 안 된다라면서 아예 총선에 나서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당내에서 특히 비주류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지도부에서 뭔가 결단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비주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자격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의 비주류가 주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3선 이상도 비주류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제일 많고요. 수도권에 주로 포진해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 제외하고 수도권이 어찌 보면 승부를 해볼 만한 곳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재선 3선 이상까지 지금 했단 말이에요. 비주류 의원들이 주로 거기 그런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기득권을 얘기하지 않고 지도부 기득권만 얘기한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잖아요. 대통령을 만들었던 사람들, 대통령 권력이 있고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당의 지도부가 사퇴하면 그게 그만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는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지도부를 공격하면 뭐 공천을 받을 것처럼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좀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한테 굉장히 필요한 혁신이라고 생각할 부분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계속 지금 단합과 통합을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당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계속 품어안으려고 노력할 것이냐. 그리고 이른바 강성당원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남아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시대가 달라지면서 386 세대라고 불렸던 그 세대들이 어느새 기득권이 됐다고 하는 인식, 그리고 또 과거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운동권에 대한 평가, 이것들이 많이 좀 약화되거나 희석된 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민주당에 그게 기득권이라고 얘기하는 국민도 적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기득권에 해당이 되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일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저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불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점점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혁신 요구, 이런 혁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단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총선은 누가 더 얼만큼 더 많이 혁신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그 가장 불리했던 선거구도라고 여권이 얘기했던 2012년 선거에서도
당시 이상득 그 대통령 친형이었죠. 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불출마. 그 다음에 박근혜 전 그 당시에 사선 의원이 그 지역구에 불출마하면서 비례를 후순위로 간 것과 그다음에 지난해에도 지난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아주 어려웠을 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가 불출마 선언하면서 다시 물꼬를 텄고 그러니까 누가 그때 2012년 선거에서 어렵다는 그 판세를 깨고 결국 153석 일당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죠. 당시 국민의힘 전신정당인데 자 그렇다면 지금 총선도 마찬가지죠. 누가 더 얼만큼 혁신하고 누가 더 얼만큼 희생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얼만큼 정말 쇄신의 강도를 국민에게 보여주느냐 이게 결국 승패의 바로미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쨌든 이 먼저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쥐었어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와 어쨌든 지금 숙고하고 있는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 이어서 지금 이준석 지금 저희가 지금 방송에서 주제 다뤘지만 네. 이준석 전 대표까지 소환되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 과거에 했었던 박병석 국회 부의장, 국회의장, 그다음에 우상호 의원 정도의 불출마, 그다음에 초선들의 불출마 외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오히려 기득권 강화에만 지금 굉장히 지금 그 말하자면은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꾸로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게 보이는 무슨 권리당원의 뭐 대의원제를 약화시킨 권리당원의 비율 강화라든가 오히려 지금 별로 중요하지 않는 현안도 아닌 걸 가지고 일종의 어찌 보면 친명 더 확산에 말하자면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민주당이 이렇게 소리 없이 정말 시간만 번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국회 심판론 혹은 정치 심판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주도권 쥐고 나갈 때 지금 정말 가장 큰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존재감이 없다는 거죠. 지금 무슨 병리평으로 회귀한다 하니까 지금 이탄희 의원처럼 멋있게 져야 그다음에 답이 있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시간 벌기 전략 혹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국민의힘의 어떤 말하자면 그 심판론의 정권 심판론의 아이언도민 같은 거기에 심판론에 기대해서 간다? 저는 패착이라고 보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다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혁신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불출마와 중진들의 용퇴를 목소리가 나오고 그게 586까지 이어진다 그러면은 정말 양당 모두 쇄신과 혁신이라는 그 카드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기 네.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정말 새로운 제3지대가 늘 나올 때마다 얘기하는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신물이 났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민주당의 또 혁신이야말로 우리 정치를 한 발짝 더 나가게 하는 일종의 정치 선진화의 또 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이탄희 의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사실상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탄희 의원 민주당 내에서 대표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는 의원인데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당에서 요구하면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이 아니라 험지에 가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는데 오늘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총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 지도부에서 지금 계속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아니라 병리평으로 회귀할 것이다. 지도부가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이탄희 의원이 오늘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당 지도부의 선택에 압박이 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죠. 왜 없겠습니까? 더군다나 민주당은 시민사회와 함께 해왔던 그런 네. 전통이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기한다? 이러면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선거제 결론을 못 내리고 네.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탄희 의원은 제가 볼 때는 원칙 좋게 말하면 원칙주의자고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너무 순진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요. 왜냐하면요. 이탄희 의원이 위성정당 방지장치라고 냈잖아요. 네. 법안도 발의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 출마 50%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당을 합칠 경우에 그때 국고보조금 50% 삭감한다. 이걸로 위성정당 막을 수 있습니까? 이탄희 의원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위성정당 못 막으면 지금과 같은 선거제, 연동형 비례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유지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회의장 직속 선거법 개정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정개특위에서도 만약에 연동형 제도나 이런 것들 유지할 경우에 지금 47석으로 비례의석 되어 있는데 50석을 더 얹어야 한다. 그래서 97석 전체 한 2대1 정도 규모로 지역구와 비례의석을 조정해야 한다. 그래야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네. 각 뭐 거대 양당이라고 우리 흔히들 얘기하지만 두 당에서도 어느 정도 비례의석을 가져가고 새롭게 진입하는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한테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례의석이 가게 만들므로써 한국의 정치 발전을 이루거나 다양성을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탄희 의원의 말은 자기 일을 자꾸 이렇게 자학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오히려 열석 의석 줄이겠다고 나왔어요. 이건 판 깨겠다는 소리예요. 지금 이 판은 국민의힘이 만들어 놓은 판이에요. 그럼 민주당 의원이나 민주당 아니면 시민사회에서도 위성정당 만들려고 하는 국민의힘을 제어하고 못하게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연동형을 유지해야 최소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 외에 비례의석을 가져가지 않으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공개적으로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탄희 의원의 진정성은 충분히 이해할 만하나 민주당을 무조건 쪼듯이 저렇게 하지 말고 네. 국민의힘을 먼저 비판해라. 선거제를 형이화시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란 말이에요. 그럼 같이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두 당 다 못하게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틈을 만들어야 그래야 정치 발전이나 민주 발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거 안 하고 지금 이렇게 해버리고 나 국회의원직만 던지고 난 다음에 혼자서 외롭게 배수진 친다고 그걸 누가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순진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이탄희 의원도 그렇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김두관 의원도 그렇고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민주당 지도부가 이것을 결정 내리라고 예정돼 있는데 어떤 결론 민주당 지도부가 내리라고 보십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그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 근데 그게 사실상 당론을 할 수 있겠죠. 저는 근데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냐하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런 게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명분 없게 이기는 것보다 명분 있게 지는 게 더 중요하다. 그게 그래야 다음이 이제 보장된다는 건데. 자, 국민의힘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게 위성정당 이게 생길 수밖에 없으니 우리 만들겠다. 차라리 만들지 않을 거면 병리평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근데 민주당은 저기 이탄희 의원처럼 원리주의자, 혹은 원칙주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내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걸 방향성을 잡으면 되고 그런데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눈치 보면서 이게 어떻게 유불리가 나올까? 조국 신당 나오고 송영길 신당 나오는 건 싫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퇴행했다는 얘기는 듣기 싫고 병리평이 가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이긴 한데 그렇게 갔다가 또 요구도 먹을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정치적 이속을 따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저는 이렇게 자꾸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솔직해지거나 혹은 정확히 자신의 비판을 받더라도 뭐 어떤 식으로 정치 철학과 소신을 가지고 가던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계속 유불리만 따지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선거구제 개편도 안 되고 선거구 획정도 안 되고 점점 더 늦어져가지고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비후보 등록이지만 내 선거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이 어떤 식의 결론이든 정치에서 가장 나쁜 거는 선택하지 않는 겁니다. 선택을 미루는 겁니다. 결정하지 않는 게 나쁜 건데 저는 비판을 받을 욕먹을 자세가 돼 있더라도 가면 될 일인데 너무 지금 유불리를 따지는 저 모습이 저는 이탄희 형 같은 저런 원칙주의자의 반발을 사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건 반박 안 할 수 없는데요. 국민의힘은 멋지게 지는 거 좋아하세요? 국민의힘은 멋지게 아니 져도 솔직하게 괜찮아요? 국민에게 얘기하자는 거잖아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쨌든 이게 위성정당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니까 그러면 과거로 돌아갑시다.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솔직하고 정체성과 자기의 그 목적과 그 소신에 맞는 그런 정당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게 옳다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연동형 얘기가 나왔습니까? 국민의 민의가 왜곡되기 때문이잖아요. 국민들이 아무리 표를 던져도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 가까운 국민의 표가 사표가 되잖아요. 근데 사표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제도 취지에서 연동형이 도입된 거잖아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양당 구도만 거기에 기대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럼 제도의 취지가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연동형을 어떻게 제대로 된 취지대로 살려나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러면 우리 과거 전국구처럼 과거로 가면 되겠네? 민주주의 퇴행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의힘은 우린 이렇게 원래 얘기했으니까 우린 떳떳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민주주의 퇴행해도 괜찮아. 이런 얘기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비겁함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저렇게 비겁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원래 1년 전에 선거제 그다음에 선거구 획정 다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못하는 게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입장을 내놨어요. 근데 민주당이 계속 지금 자기의 유불리를 따지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위성정당이라는 부작용을 낳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갈지 당론을 정하면 될 일인데 저런 식으로 차일피일 끄는 거 저는 그게 정치 세력으로 온당하지 않다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제의 그 위성정당이 부작용이 아니고요.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위성정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앞뒤가 뒤바뀐 얘기고요. 올 여름부터 정개특위 논의가 될 때 한창 논의가 시작돼서 전원위까지 열었는데 국민의힘이 국민 여론 그 등에 없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지금 의석을 조금 더
키워도 더 많이 늘려도 모자랄 판에 30석 의석 줄이겠다고 나오면서 판을 그냥 칵 깨버렸어요. 그럼 그게 바로 과거로 가겠다고 하는 의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린 떳떳하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어요. 떳떳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질문 두 분께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검찰이 돈봉투 의혹 정점인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이제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라고 했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에 미칠 파장도 다를 텐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잖아요. 일단 구속영장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송영길 대표가 직접 증거인멸을 교사했느냐 이제 이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둘째로는 혐의가 그만큼 중대하냐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송 전 대표 측에서는 아마 별건 수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저는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돈봉투 수사를 하더니 지난 7월부터였나요? 난데없이 외곽 조직 다 뒤지면서 갑자기 뇌물 사건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송 전 대표가 그 전까지는 두 차례나 검찰에 내가 조사받으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격앙된 태도로 바뀌었거든요. 우리나라 특수부 수사가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래 저 사람 죽여야지라고 생각하면 다 탈탈 털어가지고 혐의가 있어라고 하면서 그 혐의 지금 과장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 혐의를 검찰이 어느 정도 소명할 것이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연한 판사가 그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아마 저울질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수영 평론가님. 글쎄 저는 뭐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누굽니까? 왜 돈 봉투가 오고 갔습니까? 결국 송영길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관련자들은 다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돼 있던 사람이 지금 보석으로 한번 나와 계시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송 전 대표가 출석을 해가지고 그러면 당당하게 자기가 증거 다툼, 법리 다툼을 당시 검사가 벌이면 될 텐데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출석해서 묵비권도 행사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의 최종 수혜자가 분명한 사람은 밖에 나와 있고 그 전달자들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면은 당연히 저는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법원 입장에서도 충분히 자기에 대해서 법리 다툼할 수 있는 변호사 출신이기도 한데 그걸 포기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으니까 과연 이것을 그럼 영장 발부에 불리하게 전 작용한다고 저는 당연히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게 이제 영장 담당 재판부가 판단한 문제겠지만 저는 이것은 당연한 사필 규정의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총선 배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수영,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